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같은 사태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자산,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지금 같은 연준의 돈풀기 혹은 미국의 돈풀기가 사실상 양적 완화냐 아니면 양적 완화가 아니냐에 대해서 좀 왈가불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SVB 파산으로 돈 풀기는 계속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달러 약세, 장기 국채 금리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제가 타픽으로 꼽아드렸던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드였어요. 금이었죠. 금 가격도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금에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는 매수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다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11일에 GDX 매수하였습니다. 핵심 금광기업들 ETF입니다. 네, GDX를 3월 11일에 매수했고요. 그 이후에 18일에 한 번 더 매수했죠. 참고로 오늘은 3월 18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매수한 것이고, 사실 이때 제가 매수할 당시에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원래 저는 항상 시장가로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지정가로 매수를 하는데 실수로 시장가로 매수를 해버려서 살짝 좀 짜증이 났었지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3월 12일, 3월 18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현재 기준으로 수익률은 대략 한 6%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도 아닌데 앞으로 돈을 계속 풀 것도 아니고 시중으로 돈이 나돌아다닐 것도 아닌데 왜 GDX 그러니까 금광주 ETF 혹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좋은 마켓 분석이 그리고 필승 사단 멤버분들께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이제 분석해드린 글이고 3월 17일 글입니다. 그 전에도 꾸준하게 미국 은행들의 리스크 혹은 유럽 은행들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이 몸집 불리기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몸집을 계속 불려가야 하며 유동성은 끊임없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자산시장의 버블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1등과 2등이 격투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누가 다이어트를 하겠느냐. 살을 최대한 찌워서 몸을 최대한 불려서 격투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한 국가가 무너질 때까지 몸집 불리기, 흔히 말해서 유동성에 대한 증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양적 완화냐 아니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양적 완화라면 2020년대 코로나처럼 자산시장의 버블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양적 완화가 아니라면 오히려 숨 죽이면서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증시 폭락, 증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이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일 나스닥을 급등으로 이끌었던 양적 완화의 재개 등 완화책으로의 유턴, 이로 인한 대세 상승은 지나친 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17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2021년 NFT 및 코인 시장의 버블을 분석해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 대세 상승은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죽은 이유가 투자자들이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다 물려 있어서 더 이상 현금이 없어서 수급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언제나 냉혹한 법입니다. 심지어 양적 완화, QE도 아닙니다. 양적 긴축, QT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양적 완화라뇨.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2021년도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비유해드렸던 일시적 인플레이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장난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채를 푸는 것과 경기와 자산시장을 띄우기 위해 시행하는 양적 완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곧이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 대해 조만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든 아니든 결국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심리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쏠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이번 이슈로 말미암아 고물가 시대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날이 머지 않은 듯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핵심 자산 및 기업들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주가 하락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등 대세 상승작으로 이끌 핵폭탄급의 정책은 버블과 자산시장이 붕괴되어야 시행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하락을 붕괴 수준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실컷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으나 붕괴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적 완화라고 분석하시는 분들 혹은 대놓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의 저는 계좌 상태를 좀 보고 싶어요. 네, 결국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몸만 보인다고 자신들이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그런 소방수 역할 혹은 은행들의 대출을 해주는 것, 채권부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수익을 봤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을 시장의 붕괴라고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조만간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양적 완화, 그로 인한 자산시장의 폭등, 버블 재개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과 좀 어떻게 보면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기 때의 그런 차트입니다. 보시면 단기간 내에 증시가 50%가량 폭락을 했었고, 이때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과정들을 겪었는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가 9월 15일에 파산했죠. 리먼 브라더스가 9월 15일 이때 파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굉장히 견고해요. 뭐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이 파산했음에도 빠지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리먼 브라더스가 처음으로 파산한 은행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뭐 페니메이라던가 혹은 뭐 프레딩백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꾸준하게 파산했었고, 언제 파산했느냐? 보통 이런 9월 초에 파산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진행했는데 역시나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은행이 파산할 때마다 심지어 이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은 예금자들만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때는 예금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때에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부양책이 펼쳐졌던 것이고, 다만 이때도 유동성 주입,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좀 다른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대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채권부 담보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채권을 시장에 내던지지 말라라는 그런 시그널이었을 뿐이고, 결국 유동성을 우리 금융시장에 뿌려주는 그런 식의 양적 완화는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이후에 주가는 꾸준히 왔다 갔다 하다가 뭐야 이거 양적 완화가 아니었네. 그저 은행들을 파산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 담보부 대출이었구나 이런 식의 오해가 깨졌고요. 특히나 이제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면서 이런 식의 급락을 진행했었던 것이고, 약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50% 이상의 폭락이 진행됐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의 상황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금융 위기와 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냐 한다는 것은 저는 딱히 그렇다고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은행이 위기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뱅크런 사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조금씩 보이는 이슈가 바로 연체율 증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은행권들을 봤을 때 연체율이 역대급 최저치예요. 0.3%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위기 당시의 연체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때 한 5%였나요? 5% 내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0.3%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상 최저치라는 겁니다. 최저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와 그는 파산 사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양적 완화 같은 유동성 주입을 해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금리 인상이 지금부터 멈출 가능성 혹은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SVB라던가 혹은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리스키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그런 전조현상은 딱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즉 음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 폭락이 발현된다면 지금은 결코 시작 단계라고 보는 것인지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키하게
보수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양적 완화라고 호도하는 그런 의견들은 사실상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SVB에도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이제 스위스에 이제 국책은행이 그러니까 인수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증시가 조금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008년 당시에도 리먼 브라더스를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죠. AIG를 페드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인수를 했음에도 그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태가 저는 터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증가, 은봉결제 거래량 증가를 봤을 때 역시나 보수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 주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졌을 때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럼 지금 풀리고 있는 돈들, SVB 은행 혹은 은행들에 주입되는 유동성이 무엇이냐면은 그건 대출이에요, 대출. 네, 그냥 대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소형은행이 현재 예금자 금리가 1% 내외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금리를 받겠다는 거죠. 몇 퍼센트를 받느냐? 대략 4%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예금자들에게 금리를 1%를 이제 받으면, 그러니까 주게 되는 거죠. 주게 되면은 결국 이 중소형은행들은 딱히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그런 미국의 예금자 보호 기관들이 이제 내걸고 있는 최대 2조 원까지, 그러니까 2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의 비중이 2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2조 달러를 내세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뱅크런이 아닌 이상 딱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자신들이 수취할 수 있는 스프레드보다 더 비싸요.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유동성이 꾸준하게 풀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금이라던가 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 저 역시는 6% 정도 추가 매수가 진행하면서 6%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추가 매수까지 한 이유가 있다. 3월 11일, 3월 17일, 3월 18일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이고,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양적 완화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없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0.25% 혹은 연준이 만약 칼을 갈았다, 인플레이션을 정말로 잡을 생각이 있다면 0.5%까지도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